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에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세력이 9년 전 태풍 곤파스보다 훨씬 강력해서 기록적인 바람 태풍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산 명품이라고 자랑해온 K-11 소총과 관련해 최근 탄약 폭발 사고와 각종 결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놓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향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고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때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어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는 세기의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에서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력하게 발달한 제14호 태풍 링링이 주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 태풍 곤파스와 비슷한 경로지만 훨씬 강력해서 기록적인 바람 태풍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북상하며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47m, 시속 169km의 폭풍을 동반한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저녁쯤에는 북한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서해로 올라오는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이 더 강했습니다. 1일 최대 순간 풍속 1위부터 7위까지의 태풍 가운데 뿌라비름과 곤파스, 볼라벤이 모두 서해 북상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링링은 이전 3개의 태풍보다 세력이 강하고 서해안에 더 가까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록을 바꿀 만한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속 급감이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영향을 준 서해 북상 태풍은 9년 전인 2010년에 곤파스로 6명이 숨지고 1,67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이렇게 태풍 링링은 폭우도 문제지만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남해와 서해안은 초속 55m, 내륙에도 초속 35m의 강풍이 몰아친다는 예보인데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최소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인공적으로 강한 비와 바람을 만들어내는 태풍 체험관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초속 10m의 비바람, 눈을 뜨기가 어렵고 대화를 나누기 힘듭니다. 초속 10m인데 들리세요? 뭐라고요? 초속 20m에서는 찢어진 우산에 살이 드러나 흉기처럼 변했고 휴지통과 간판은 맥없이 날아갑니다. 바람을 최고 속도인 초속 30m로 높이자 몸무게가 60kg에 가까운 기자도 버티기 힘듭니다. 초속 30m의 바람입니다. 똑바로 서기는커녕 난간을 잡지 않으면 바로 날아갈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이보다 센 초속 35m 바람에서는 낡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고 초속 40m가 넘어가면 큰 바위가 날아가거나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면 간판이 날아와서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물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집 안에서 대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55m로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환경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관측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홍수 통제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먼저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현재 20개 다목적댐에서 54억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댐의 저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하천 주요 지점 60곳의 수위 관측 결과를 등을 토대로 위험이 예측될 경우 홍수특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홍수특보 단계에 도달하기 전 고수부지, 하천변 도로 등 취약지점 침수 위험 정보를 긴급 재난 문자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이동할 때 진로의 오른쪽 지역은 왼쪽보다 피해가 훨씬 커서 위험 반원이라고 불립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서해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놓이게 되는데요. 왜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더 심한 피해가 나는 것인지 김잔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은 처음에는 서쪽으로 이동하며 발달합니다. 하지만 북위 30도를 넘어서면 동쪽으로 휘어지며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반원은 말 그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항 반원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원인은 바람에 있습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상층의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욱 강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가항 반원은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의 방향이 반대여서 서로 부딪혀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예상 진로대로 움직인다면 전국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특히 태풍 중심에서 가까운 제주도와 호남, 충남, 수도권은 비뿐만 아니라 폭풍이 더해지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처럼 태풍 링링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가세하면서 물폭탄으로 인한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데요.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을 김혜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선 먼저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수 시설이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지하 등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침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빗물이 배수될 수 있는 양수 작업을 즉시 시행해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의 빗물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수도 냄새를 막기 위해 빗물바지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가 쏟아질 때 주택 주변에 물이 차지 않도록 빗물바지를 걷어둬야 합니다. 지붕이나 축대 등 시설물은 미리 보수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풍수보험 가입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사실을 사진으로 기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상시 대피소 안내나 피해 신고는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 지역번호에 120번 등으로 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처럼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강풍에 유리창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강풍 대비 요령을 박경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젖은 신문지를 꼼꼼히 붙인 창문이 강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30m를 넘어가자 창문이 쉴 새 없이 흔들리더니 초속 38m 바람에 창틀 전체가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신문지나 테이프만 붙여서는 창문 파손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노화된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바람이 불면 떨림이 발생해서 창문이 깨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창문보다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창틀에 우유값 등을 끼워 창문과의 틈새를 메우면 도움이 됩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은 미리 점검하고 선박도 높은 파도에 대비해 튼튼히 결박해야 합니다. 미리 풍수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 온실은 52.5%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 이상, 최대 92%까지 지원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소득 수준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손 위험이 있을 때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지고 피해가 났을 때는 곧바로 119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또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 관리가 비상인데요. 네, 태풍 전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추석과 수확기를 앞두고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사과. 태풍의 고비를 넘기고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낙과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것도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크게 이렇게 막 흔들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많은 겁니다. 과수 본체뿐만 아니라 과일이 달려서 흔들림이 심한 가지는 고정된 지주대나 든든한 가지에 묶어줘야 합니다. 수확이 가능한 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시기를 앞당겨 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과는 수확한 건 3분의 1뿐이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 태풍의 피해를 볼까 봐 지금 잠도 설칠 정도로 지금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논과 밭은 배수로 정비가 핵심입니다. 예, 벼는 지금 익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폭우 때문에 유실 우려가 있는 땅은 비닐이나 짚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태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가지를 묶어주는 등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사후 대처도 역시 중요합니다. 벼가 쓰러졌을 때는 세워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 논이 침수했을 때 뿌리가 썩지 않도록 서둘러서 빗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을 대줘야 합니다. 또한 사과에 탄저병이 생기는 등 과수는 태풍 이후에 병해충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그 병해충 방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피해를 봤다면 열흘 안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만 농약이나 종자 등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우와 강풍 땐 우편물 배달이 일시 정지된 후 재개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태풍 링링이 지난 2010년 6명의 사망자를 낸 곤파스보다 세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전국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우편물 보호를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면 배달을 재개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일부 우편물은 지연될 수 있어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는 오프라인상의 둥기 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고지 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발굴 지원해 한국형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에서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5G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인 미디어가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1인 미디어가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유영민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인 미디어라는 것은 누구라도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5G가 좀 빨리 정착이 되어지면은 1인 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 대토론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충남 천안의 교보생명연수원에서 열립니다. 국민정책 참여단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핵심 의제인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 분야별로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한 단기 정책을 논의합니다.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아 전문가 수기와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단기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최기영 과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었죠. 네. 예. 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이 과기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과기정통부 수장에게 거는 현장과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한데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연구 자율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최 후보자가 이 연구 자율성과 관해서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조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최 후보자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부 부처나 공적 연구 관련 R&D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 후보자의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일단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연구비가 있는 분야로 쫓아다니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장관 후보자가 언급을 했듯이 연구자들이 그 연구비에 급급해서 그에 맞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 이 기초과학 분야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최 후보자의 의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 후보자는 또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당장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뭐 이런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과학기술계 전반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최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밝혔나요? 이 인사청문회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언론 보도에서 이 최 후보자의 리더십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최 후보자는 이 상향식 리더십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요. 예. 직원들이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그 창신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말씀하신 창의적인 R&D를 좀 저해야 하는 요소로 PBS, 즉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과제를 따내야 해서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게 한다는 건데 이 PBS 문제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의견은 어땠나요? 이 PBS 문제는 매번 국정감사나 이런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최 후보자는 이 PBS 문제가 연구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고 기초 연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예. 다만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해 나가면서 기초 연구를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원하기도 하고 대학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요. 이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가 인공대학원을 최초로 개원을 하는 등 국내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최 후보자는 이게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국내로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해외 과학자분들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인력들을 양성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뛰어난 교수나 산업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최 후보자는 이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관련 분야가 어떤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잖아요. 네. 이런 강점을 결합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인사청문회도 끝났고, 근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후보자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요청할 때는 그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해요. 그게 네. 오늘 6일이거든요.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기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올해 초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아시아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또 다른 신흥 우주 강국이죠. 인도의 달 탐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인도의 달 탐사선 하면 찬드라얀호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찬드라얀이 인도 언어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어로 달 탐사선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이제 달 탐사선은 이 찬드라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번 탐사에 나선 것은 찬드라얀 2호입니다. 1호는 2008년에 이제 달 궤도에 도달했었고요. 예. 이 찬드라얀 2호는 이제 궤도선과 착륙선인 비크람, 탐사 장비인 프라그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찬드라얀 2호는 달 궤도를 넘어서 달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죠. 네, 그 점이 이제 이 찬드라얀 1호하고 2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난달 22일 찬드라얀 2호가 발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이죠, 7일 드디어 이제 그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이 착륙선의 이름이 비크람이잖아요. 이제 비크람이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네. 이 비크람이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고 나면은 그 탐사 장비인 그 프라그얀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면에 이제 내보낼 그럴 예정입니다. 네. 현재 찬드라얀 2호 이 궤도선은 1년 정도 달 궤도를 돌면서 표면 촬영과 뭐 대기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달 착륙선이 비크람은 달 남극 부근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이 남극 부근에 착륙하는 것도 인도가 처음이거든요. 네. 착륙하게 되면은 이 물의 흔적을 찾는 그런 과학적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헬륨3와 같은 자원을 탐사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달 남극에 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정말 비크람이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인도의 달 착륙 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앞서 그 헬륨3라는 자원 탐사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헬륨3는 이 핵융합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달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의 찬드라얀 2호가 이런 헬륨3와 같은 자원 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달에서의 자원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바꿔 말하면은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달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달 탐사가 과학적인 용도를 넘어서 이런 자원 탐사와 같은 경제적인 이용까지 계획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찬드라얀 2호가 이제 임무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인도는 미국과 구소련,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 국가가 됩니다. 네, 참 이렇게 외국의 달 탐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찬드라얀 2호의 달 탐사 결과에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3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뚜렷한 처리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서한문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접국으로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 당사국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회원국들에 알리고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범부처 대표단을 통해 IAEA 사무총장 대행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오염수가 발생했고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공동조사나 연구 등도 국제사회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직접 목소리를 내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소속인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고니시 의원은 반도체 관련 등 세계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의 관리 불비의 문제이고 이것은 수출 책임이라는 국제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제산업성은 설명했다고 썼습니다. 고니시 의원은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17개 정부 부처의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출범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새 시스템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등 12개 부처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산자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까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을 찾아 새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김만원 카이스트 명예교수,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용희 고등과학원 원장 등 3명이 추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 개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원장 임명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자 3명 가운데 적임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 김두철 IBS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마무리되며 후임 원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군이 국산 명품 소총이라고 자랑해온 K11 소총이 탄약 폭발 사고와 각종 결함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금은 오히려 군의 골치가 돼버렸습니다. 감사원이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선 부대에 배치된 이후 폭발 사고와 결함이 끊이지 않았던 K11 소총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방위사업청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K11 소총에 대해 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놓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한 표적거리 산출 방식도 기준을 낮춰 평가했고 공중 폭발탄의 경우에는 살상력과 탄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 기준을 낮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K11 소총은 유효 사거리 등 작전 운영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사 기간에 K11 소총으로 유효 사거리에서 시험 사격을 한 결과 명중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총의 사격 통제 장치에서 잦은 균열이 발생한 것 역시 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총기 내 탄약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충분한 원인 규명 없이 소총 전력화를 계속하고 있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전류 전쟁을 그린 영화 커런트 월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전류 전쟁은 19세기 가장 센세이셔널한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껏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고 그의 파트너 인설과 함께 직류 방식으로 미국 전역에 빛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때 웨스팅하우스는 직류보다 저렴한 교류 방식으로 에디슨과 맞서게 되는데요. 에디슨의 직류 방식은 도심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미국의 방대한 영토 곳곳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의 교류가 더 값싸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의 직원이자 훗날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아 이 전쟁의 종지부를 짓게 되는 테슬라 역시 교류 전기 방식이 전압도 높고 먼 곳까지 전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했지만 에디슨은 자신이 고안한 직류 방식을 고집했고요. 웨스팅하우스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하기 위해 사형 집행용 전기 의자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좌절했지만 테슬라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이들은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전기 입찰권을 놓고 결전에 돌입합니다. 과연 입찰권을 갖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 커런트 월은 에디슨을 비롯해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은 물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뇌하는 인간적인 모습까지 담아내며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전류를 놓고 벌어졌던 빛의 전쟁,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어린이용 수영장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돼 결국 폐쇄됐습니다.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이는데 항의가 잇따랐지만 조치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YMCA가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한쪽을 보니 벌레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3급수에 사는 실지렁이나 4급수에 사는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됩니다. 수영장은 회원 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태 아이들이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했다는 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 평소에 반 친구들이 여러 명 항상 배가 아프다고. 수영장에서 벌레가 발견된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회원들 주장입니다. YMCA는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원들 항의가 잇따르자 YMCA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무기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24년 된 노후 배관을 통해 벌레가 들어온 거로 보이지만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YMCA 측 입장.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영장 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유기물에서 생긴 것이 어떤 종류를 타서든 일단 수영장 안으로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조치가 늦어졌다며 사과하고 수영장을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고 사계절이 존재하는 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공전한다는 이론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동설과 지동설은 상반된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끊임없이 대립했던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어떤 논쟁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빅뱅 이론과 정상상태 우주론 등이 바로 그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 다시 말해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오늘은 과학사에서 격렬했던 여러 가지 논쟁들 중 하나인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동설, 신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그 지구 주변을 태양과 달, 그리고 많은 행성이 천상의 완벽한 법칙에 따라서 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까지 천문 데이터를 분석한 서적, 천체에 관하여를 통해 아주 매끄럽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중세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교리인 크리스트교의 교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했음과 동시에 직관적으로도 하늘만 쳐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천동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은 물론 굳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라고도 불렸던 제2차 패스트의 범유행과 기나긴 종교전쟁의 패배를 통해 사람들은 점점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의 의식 성장에 힘입어 서구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문예 부흥운동,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종교의 권위를 조금씩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당대 과학을 연구하고 있었던 자연 철학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고는 천동설의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천동설을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봤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줌과 동시에 우주를 좀 더 아름다운 기하학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지구 중심설이 아닌 태양 중심설, 즉 지구를 포함해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은 당시 많은 자연 철학자들에게 시시때때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공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큰 지구가 자전과 공전, 즉 움직이고 있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우리가 어떻게 멀쩡하게 발붙이고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빠른 속도로 원운동을 한다면 분명 모두 다 튕겨나갈 텐데 어떻게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자전하는 지구 위의 높은 건물 위에서 아래로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못하고 멀리 달아나게 되는 게 당연할 텐데 어떻게 물체는 바닥에 떨어질 수 있을까? 지구가 자전 그리고 공전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 두 가지의 지적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비판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지지함과 동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과학자가 17세기 중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그 유명한 자연철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마이크를 손 위로 던져볼게요. 위로 올라갔다 바로 아래로 내려오죠. 그렇다면 제가 정지되어 있는 공원 말고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 마이크를 손 위로 던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만 하겠죠. 어째서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와 정지해 있는 장소에서의 운동이 같은 것일까요? 관찰자가 정지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 관찰자가 속해 있는 상태, 즉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달리는 열차 속에 있는 나는 열차 속에 있는 모든 대상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같은 운동 상태를 공유한다고 설명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지된 공원에서의 나는 똑같이 이곳에 있는 다른 대상과 운동 상태를 공유하게 되며 바로 이 때문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구 위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지구의 운동을 공유하고 있어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온전히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이러한 설명 방법을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움직일 때 다른 대상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가를 설명하는 상대 속도를 설명한 개념이죠. 이러한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근거로서 천동설을 위협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천동설을 위협한 훨씬 더 강력한 근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해 달과 목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천체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갈릴레오는 결국 종교 재판에 해부되게 되며 종신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아 여생을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세시대 천문학의 오해와 진실인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면서 우주의 크기,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현대의 과학은 이처럼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론도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적이고 매력적인 설명체계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설명체계가 새롭게 변화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과학은 계속 겪을 테니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YTN Science Today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닝닝은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외출을 피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다음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강풍에 날릴 수 있는 간판과 같은 시설물에는 멀리 떨어져서 걷도록 하고요. 또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맨홀은 피해서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전될 수 있으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집안에서는 비상용품이나 식량을 미리 준비해두고 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욕실 등에 물을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